깊은 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잠든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우아한 문장의 성소,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대로 세상을 믿으며 안주하는 자와 자신이 믿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기꺼이 미치기를 선택하는 자.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400년 전 스페인의 메마른 먼지가 날리는 땅, 라만차의 한 이름 없는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나이 50에 가까운 얼굴은 수척하고 몸은 뼈만 남은 한 노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론소 키아노. 그는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서서히 침몰해가는 스페인의 운명처럼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뜨는 태양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될 것이라는 잔인한 사형 선고와 같았죠.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좁은 서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밤낮을 잊은 채 기사도 소설에 몰입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식사도 거른 채 그는 활차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중세의 기사들과 거인들, 그리고 숲속에 갇힌 공주들을 만났습니다. 그 뜨거운 만상이 그의 뇌를 바싹 말려버렸습니다. 소설 속 문장들이 그의 핏줄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현실이라는 감옥의 창살을 부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시골 지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돕는 편력 기사가 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론소 키아노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17세기의 스페인은 봉건제의 낭만이 사라지고 모든 가치가 금전과 관료제로 환산되기 시작한 냉혹한 근대의 초입이었습니다. 키아노가 탐독한 기사 도소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고귀한 가치들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그가 미쳤다는 것은 현실이 너무나 비루해서 그 현실을 거부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현대성이라는 거대한 허무에 맞서 인류가 던진 최초의 실존적 반란이었습니다. 그는 참고 구석에서 먼지에 쌓여있던 증조 할아버지의 유물을 꺼냈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녹슨 갑옷, 구멍난 투구. 그는 며칠 밤을 새워 그것들을 닦아냈습니다. 투구의 얼굴 가리개가 없자 마분지를 잘라 덧대었고 그것이 칼날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다가 투구가 박살나자 다시 정성껏 고쳐서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투구라고 믿어버립니다. 다음은 그의 동반자인 말이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늙은 말.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규페팔로스보다 윤맹해 보였습니다. 그는 나흘 동안 고민한 끝에 말에게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말이었으나 지금은 세상 모든 말의 선구자라는 뜻이었죠. 마지막으로 그 자신에게도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 선언합니다. 자신의 고향 이름을 뒤에 붙임으로써 고향을 빛내겠다는 기사다운 포부였죠. 하지만 기사에게는 마음을 바칠 귀부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웃마을의 농부여인 알던사 로렌소를 떠올립니다.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없는 그녀를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 두시네얼 델 토보소로 재창조합니다. 어느 이른 아침
아무도 모르게 그는 선문을 나섰습니다. 뜨거운 지중해의 태양이 내리쬐고 로신한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기사장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길 위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기사자기를 받으리라는 긍정적인 망상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그의 눈앞에 초라한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눈에 그것은 네 개의 탑과 은빛 지붕을 가진 웅장한 성이었습니다. 주막 입구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가난한 두 여인은 고귀한 귀부인으로 보였고 주막 주인의 거친 환영 인사는 성주의 정중한 영접으로 들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돈키호테의 창조적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지녀야 할 본질적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주막에 비린내 나는 소금 절임 생선은 그에게 천상의 만찬이 되고 거친 보리빵은 성스러운 양식이 됩니다. 세상은 그를 비웃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피로함을 견디지 못할 때 돈키호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보는 세상이 지옥이라면 그대의 시선을 바꾸어 천국을 발명하라. 돈키호테가 성에서 기사자기를 받기 위해 밤샘 기도를 올리는 동안 그의 고향집에서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친 삼촌을 걱정하는 조카딸과 가정부, 그리고 그의 친구인 신부와 이발사는 그의 관기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서재의 문을 뜯어냈습니다. 수백 건의 기사 도소설이 마당으로 던져졌고 불길은 그 찬란했던 환상의 기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재는 불탔을지언정 그 속의 꿈들은 이미 돈키호테의 심장 속으로 옮겨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그는 돌아갈 서재가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앞을 향해 뻗은 길, 그리고 풍차와 거인이 기다리는 모험의 세 개뿐입니다. 첫 번째 짧은 출정에서 돌아온 돈키호테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편력 기사에게는 자신의 갑옷을 관리하고 곁에서 지혜를 나눌 종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이웃에 사는 선량하지만 가난한 농부 산초 판사를 찾아갑니다. 산초는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땅의 정직함을 믿고 사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현란한 화술과 모험 끝에 얻게 될 섬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황당한 약속은 평생 흙먼지만 마시며 살던 산초의 가슴 속에 잠자던 작은 욕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결국 산초는 아내와 자식을 뒤로한 채 낡은 당나귀 루시오의 올라타 주인의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와 산초의 만남은 인류사에서 가장 완벽한 대조의 시작입니다. 돈키호테가 구름 위를 걷는 이상이라면 산초는 진흙탕 위에 발을 딛고 선 현실입니다. 한 명은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만 믿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존재가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영혼을 채워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만차의 넓은 몬티의 들판에 들어섰을 때 지평선 너머로 30개 남짓한 거대한 풍차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 커다란 날개를 천천히 휘저으며 서 있는 풍차들. 하지만 돈키호테의 눈동자에는 그것이 거대한 팔을 휘두르며 길을 막아선 사악한 거인들을 보였습니다. 산초야, 저기를 보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예비하셨구나. 저기 보이는 30맵 넘는 거대한 거인들과 맞서 싸워 그들의 목숨을 뺏으리라. 이곳이야말로 사악한 종자를 대지에서 쓸어버리는 거룩한 전쟁이다. 주인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저기 길게 뻗은 건 팔이 아니라 바람을 받아 돌아가는 날개일 뿐이라고요. 산초야, 내가 겁의 주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모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 지각이 너를 속이고 있다. 두렵다면 저만치 물러나서 기도나 올리고 있거라. 나는 홀로 저 사악한 무리와 맞서리라. 돈키호테는 로신한테 옆구리를 걷어차며 돌진했습니다. 그는 참을 낮게 쥐고 마음속에 연인 두신의 아이에게 기도를 올린 뒤 가장 가까운 풍차를 향해 창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거센 바람에 돌아가던 거대한 날개가 그의 창을 나뭇가지처럼 부러뜨렸고 돈키호테와 말은 공중으로 높이 솟구쳤다가 거친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산초가 달려가 보니 돈키호테는 꼼짝도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그러진 갑옷 사이로 신음이 흘러나왔죠.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초의 한탄에 돈키호테는 피 섞인 먼지를 뱉어내며 답합니다. 입 다물어라, 산초야. 전쟁의 한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법. 내 서재의 책을 훔쳐간 사악한 마법사 프레스톤이 분명하다. 내가 얻을 승리의 영광을 시기하여 거인들을 저런 풍차로 둔갑시켜 나를 속인 것이야. 하지만 그의 비열한 마법도 나의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보통 돈키호테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지독하게 슬픈 정신의 승리입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세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사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세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라는 거대한 풍차날개에 매일같이 부딪히고 꺾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핑계 삼아 다시 일어납니까? 돈키호테의 마법사는 어쩌면 우리 각자가 가슴속에 품고 사는 희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만신창이 같은 몸으로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초는 자루에서 딱딱한 보리빵과 양파 한 조각을 꺼내 허겁지겁 먹으며 포도주 주머니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먹지 않았습니다. 편력 기사는 모험의 기억만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어야 하며 고결한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곧 수행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만차의 하늘 위로 수만 개의 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돈키호테는 나무에 기대어 잠들지 못한 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별들이 거인에게 희생당한 옛 기사들의 영혼이라 믿었습니다. 산초의 코고는 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지는 동안 돈키호테는 보이지 않는 돌시네아를 향해 사랑의 톡백을 읊조렸습니다. 현실의 산초는 배를 채우고 잠들었지만 이상주의자 돈키호테는 별을 보며 깨어 있습니다. 산초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지만 돈키호테에게 밤은 우주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육체의 허기를 채우는 빵이 중요한가?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별빛이 중요한가?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함께 있기에 인간의 삶은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빵만 먹는 삶은 너무 무겁고 별만 보는 삶은 너무 가볍기 때문이죠. 돈키호테는 부러진 창 대신 나무 줄기를 꺾고 창날을 고정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세상이 졸음이 뒤따랐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패배는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패배는 악한 마법사라는 적을 실체화시켰고 그의 모험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죠.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섭니다. 지평선 너머에는 또 다른 거인들이 혹은 또 다른 풍차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돈키호테 곁에는 이제 그의 말을 들어줄 산초가 있고 산초 곁에는 자신에게 섬을 약속한 위대한 관인이 있으니까요. 라만차의 대지는 자비가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지면 차가운 비가 내리고 그 길 위에서 영웅은 다시금 시험에 듭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돈키호테와 산초 앞에 나귀를 탄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웃마을의 이발사였고 새로 산 롯데야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었죠. 하지만 돈키호테의 눈동자에는 그것이 평범한 이발사의 도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거인 맘브리노가 썼다는 그 어떤 칼날도 뚫지 못하는 황금 투구였습니다. 산초야 보아라.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저기 오는 기사의 머리 위에 번쩍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맘브리노의 투구다. 돈키호테는 로신한테의 옆구리를 세차게 걷어차며 돌진했습니다. 겁에 질린 이발사는 대야를 버려둔 채 주랭랑을 쳤고 돈키호테는 진흙탕에 떨어진 롯데야를 정중히 들어 머리에 썼습니다. 비록 사이즈가 맞지 않아 덜렁거렸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왕보다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롯데야 투구 에피소드는 돈키호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의 신성화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노쇠로 만든 비천한 대야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주관적 진실 안에서 그것은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물의 본질은 그 물건을 만든 재료에 있는가? 아니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지에 있는가? 만약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신성한 모험으로 대한다면 우리 머리 위에 초라한 롯데야 역시 황금투구처럼 빛나지 않을까요? 돈키호테는 비루한 현실에 의미라는 옷을 입히는 인류 최초의 예술가적 영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 두 사람 앞에 기이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에 굴레가 묶인 채 갤리선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이었죠. 그들을 감시하는 무지한 경비병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돈키호테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그는 기사도의 제1법칙 억압받는 자를 구하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행렬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가련한 사람들을 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것이오?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더란 말이오. 경비병들이 법의 엄격함을 주장하며 죄수들의 범죄를 나열했지만 돈키호테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언정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기사의 도리가 아니오. 하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 사슬을 주지 않았소. 결국 돈키호테는 경비병들을 공격했고 혼란을 틈타 죄수들은 사슬을 끊고 도망쳤습니다. 이 대목은 돈키호테가 가진 관계 어린 정의가
사회적 질서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법의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놓아준 중재인이지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자유를 수호한 성자입니다. 돈키호테는 사회가 정한 규칙보다 인간 영혼의 자유를 더 상위에 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르반테스는 날카로운 풍자를 덧붙입니다. 해방된 죄수들은 돈키호테에게 감사하는 대신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그의 옷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곳이 바로 자유의 역설입니다. 선의가 항상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 냉혹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해야 하는 영웅의 고독. 돈키호테는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에게 돌을 맞고 옷까지 뺏긴 산초는 투덜거립니다. 거보세요. 주인님 법을 어기고 죄수들을 풀어주다니 결국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린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요. 하지만 돈키호테는 찢어진 옷을 여미며 조용히 별을 바라봅니다. 산초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돕는 것 또한 기사의 고통 중 하나란다. 그들이 나를 때린 것은 그들의 영혼이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지 나의 정의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란다. 산초는 주인의 황당한 논리에 기가 차면서도 문득 주인의 눈동자 속에 서린 그 깊은 진정성을 목격합니다. 산초는 이제 단순히 섬을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친 주인 곁에서 세상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숭고함이라는 단어의 맛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빵 조각을 떼어 주인에게 건넵니다. 비록 주인은 기사답게 굶겠다고 거절하지만 산초의 마음속에는 이미 돈키호테라는 거대한 불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추격병들을 피해 그들은 험준한 시에라 모레나 산맥으로 숨어듭니다. 그곳에서 돈키호테는 기이한 결심을 합니다. 고결한 기사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산속에서 고행을 하듯 자신도 돌시네아를 위해 미친 짓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갑옷을 벗고 바위 위에서 제주넘기를 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산초에게는 둘시네아에게 보낼 편지를 들려 마을로 보냅니다. 하지만 산초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시네아라는 여인은 주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산초는 정성을 다해 편지를 품에 안고 길을 떠납니다. 주인의 가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달리는 산초의 발걸음은 이제 주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려는 진정한 동반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 오직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선택할 때입니다. 돈키호테의 고행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과 나누는 치열한 대화입니다. 롯데해를 투구라 믿고 죄수들을 형제라 부르며 한상의 여인을 위해 고행하는 이 노인은 사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순수한 헌신의 마지막 잔상입니다. 여정 끝에서 돈키호테의 몸은 더 상처 입었고 그의 이름은 범죄자로 수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롯데야 투구가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그를 쫓고 수혜자들이 그를 배신할지라도 돈키호테는 멈추지 않습니다. 길은 여전히 멀고 아직 구해야 할 약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의 명성은 이제 스페인 전역에 퍼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염지를 가진 공작 부부가 이 기이한 주종을
자신들의 성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권태로운 일상에 찌든 귀족들이 그들을 살아있는 장난감으로 삼아 즐기기 위해 설계한 지독하고 정교한 연극의 시작이었죠. 성 안의 모든 아이는 돈키호테를 향해 무릎을 꿇고 위대한 펠리오 기사요라고 외쳤습니다. 돈키호테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기사로 인정받았다는 기쁨에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정중한 허리 굽힘 뒤에 얼마나 차가운 비웃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의 신념을 조롱하기 위해 수천 금을 들여 가짜 마법과 가짜 기사들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롱당하는 것은 돈키호테가 아니라 타인의 진심을 비웃음거리로 삼는 공작 부부의 메마른 영혼이었습니다. 공작은 산초에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섬의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이름하여 바라타리아 섬. 사실 그것은 바다에 떠있는 섬이 아니라 공작령지 내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산초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통치자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섬으로 떠나는 산초의 손을 잡고 눈물 어린 충고를 건넵니다. 산초야, 정의를 행할 때는 자비를 잊지 말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거라. 통치자의 가장 큰 무기는 됨관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란다. 산초는 주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초 앞에 화려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는 건강에 해롭다는 핑계를 대며 의사가 음식을 하나씩 치우게 만들었습니다. 통치자가 된 산초는 화려한 의자에 앉아 쫄쫄 굶어야 했죠. 그것은 권력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비열한 풍자였습니다. 배고픔과 필요 속에서도 산초 앞에는 판결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죠. 돈을 빌린 친구는 이미 돌려주었다고 맹세하며 잠시 자신의 지팡이를 고소인에게 맡긴 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증언했습니다. 귀족들은 무식한 산초가 이 복잡한 거짓말을 어떻게 해결할지 비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산초가 외쳤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져오너라. 산초는 직감적으로 지팡이를 부러뜨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노인이 떼어 먹었다는 황금 조각들이었습니다. 증언하는 순간 지팡이를 맡김으로써 돈을 주었다는 물리적 행위를 성립시키려 했던 기만수를 꿰뚫어 본 것이죠. 놀라운 순간입니다. 글자도 모르는 농부 산초가 성 안의 어떤 박사보다 명쾌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돈키호테가 심어준 숭고함의 씨앗이 산초의 정직한 상식과 만나 꽃을 피운 장면입니다. 귀족들은 그를 망신주려 했지만 산초는 그 가짜 무대 위에서 가장 진짜 같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이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임을, 그리고 진실은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맑은 영혼을 깃든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조롱과 습격, 굶주림이 반복되자 산초는 마침내 통치자의 관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나귀 루시오에게 돌아가 그 목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야, 차라리 너와 함께 들판에서 풀을 뜯던 때가 행복했구나. 산초는 공작 부부를 향해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빈손으로 이곳에 왔고
이제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러니 저는 이긴 것입니다. 많은 통치자가 부유하게 들어와 가난하게 쫓겨나지만 저는 나의 양심만큼은 한 조각도 잃지 않았으니까요. 산초는 그렇게 섬의 왕이라는 허상을 버리고 다시 돈키호테의 진실한 종자로 돌아왔습니다. 산초의 퇴장은 소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권력이 주는 달콤함보다 영혼의 자유가 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돈키호테 역시 섬 안에서 귀족들의 위선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압니다. 화려한 궁전이야말로 진짜 관계가 지배하는 곳이며 차라리 먼지 날리는 길 위가 더 진실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조롱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위선자들의 세계를 비웃으며 성문을 나섰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그들의 옷은 더 낡았고 배는 더 고프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무대는 언제나 가짜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위에서 지켜낸 진심은 영원히 진짜라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여정에는 끝이 있고 모든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마침내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눈부신 해변, 그곳에서 돈키호테는 생의 마지막 적을 마주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얀 달의 기사. 사실 그는 돈키호테를 고향으로 데려가 치료하려는 친구, 학사 삼손 카라스코였습니다. 돈키호테 대 라만차, 내 여인이 너의 둘시나야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나와 결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내가 진다면 너는 기사직을 버리고 1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머물러야 한다. 돈키호테는 패배할 것을 예감하면서도 기사답게 응수합니다. 나의 돌시네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나의 패배가 그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 하지만 지친 로시난테와 늙은 기사는 젊고 강한 하얀 달의 돌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차가운 모래바다 위로 쓰러졌고 승낙의 증표로 고향으로의 귀향을 약속합니다. 패배한 영웅은 고향 라만차의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칼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는 갑자기 맑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이여 축하해주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돈키호테가 아니네. 나는 그 비열한 기사도 소설의 망상에서 벗어난 알론소 키아누라네. 나의 광기는 끝났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제정신을 되찾았네.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기사도서서를 저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했지만 그 순간 그의 생명력 또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돈키호테가 제정신을 되찾았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꿈꿀 힘이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광기는 그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진 그는 다시 알론소 키안으로 돌아왔지만 그 대가로 삶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친 것을 병이라 부르지만 때로는 현실을 잊게 해주는 그 광기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르반테스는 정상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현실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대 곁에서 주인의 손을 잡고 울부짖는 것은 산초였습니다. 한때 주인을 비웃고 풍채라고 소리치던 현실주의자 산초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키호테보다 더 돈키호테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죽지 마세요.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그런 끔찍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다시 기사복을 입고 들판으로 나가요. 저기 풍차들이 아니 거인들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둘시내야 마님이 마법에서 풀려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노인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산초의 손을 놓았습니다. 산초가 울부짖는 그 꿈은 이미 노인의 육신을 떠나 이제는 산초의 가슴 속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의 심장 속으로 옮겨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알론소 키아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돈키호테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가 휘둘렸던 부러진 창과 그가 썼던 찌그러진 롯데야 투구는 인류의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돈키호테의 여정은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웠으며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비록 현실에 패배하여 알론소 키아노로 죽었지만 돈키호테로서 인류의 영혼에 영원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관기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세상을 꿈꾸는 것이라고요. 세상이 당신을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돈키호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의 풍차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까? 깊은 밤 여러분의 마음속엔 여전히 부러진 창 한 자루가 남아있나요? 세상이 정해준 제정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당신만의 거인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돈키호테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광기다. 오늘 푸른밤 도서관이 준비한 돈키호테의 대장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무모한 도전이 찬란한 진실이 되는 평온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십시오.